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출근길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한방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됐다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주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운수 종사자 2,700여 명에 대한 명령서 송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서 석패한 축구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해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하게 된 벤투 감독은 유감을 표명하고 3차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조작 의혹이 있는 소방청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사전에 대형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112 무전 내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 책임자인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열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정책 항의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전국에는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하면서 출근길에는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7cm의 한방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오전 8시 서울 기온이 10도였는데 오후 2시 기온은 7.8도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북서쪽에서 상층 온도가 영하 35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가을 들어 처음입니다. 30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서는 전국에 강한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를 기해서 한파 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기온이 급감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기온이 가장 크게 떨어지는 곳은 강원도와 수도권입니다. 대관령 영하 12도, 철원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도 영하 7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찬바람이 가세하면서 출근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이번 한파는 12월의 첫날인 내일 아침 철원 영하 14도, 서울도 영하 9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며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한파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최고 7cm의 첫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력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예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젯밤 서울과 인천에 올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어젯밤 10시 20분 수도권에 눈이 날리면서 서울과 인천에서 첫눈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첫눈은 평년보다는 9일, 지난해보다는 19일 늦었습니다.
서울은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기상관측소에서 관측 요원이 눈이 내리는 것을 목격해야 첫눈으로 인정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에는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민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 간 교섭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인력 감축안 철회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안을 내놨고 노조는 감축안 철회와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맞서왔습니다. 막판 협상에서 공사 측은 올해 구조조정안 시행은 유보하고 기존 합의안인 장기결혼 충원과 승무인력 증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내부 논의 끝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현재 안전인력 감축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유보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안전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시민의 안전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조는 예고한 대로 오늘 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장 아침 첫 차부터 필수 인력을 뺀 조합원들이 업무에 불참합니다. 오전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확보해 출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시내버스 배차 간격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 전동차 운행률은 평상시의 72% 수준, 퇴근 시간대에는 85%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서울교통공사와 일부 노선을 공유하는 코레일 노조도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연말 교통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어제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발동했습니다. 현장 조사와 함께 곧바로 업무 개시 명령서 송달도 시작됐는데 정부는 최대 2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는 한 시멘트 운송사를 찾았습니다. 파업에 참가한 운송 거부자를 특정하고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그 배차 지시한 그런 관련 서류라든가 위스타크 계약서 뭐 이런 것도 파악을 했고요. 운송 거부 기간 전후에서 그 물동량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파악 중에 있고요. 이번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분야 운수 종사자 2,700여 명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70에서 80% 정도가 화물연대 조합원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명령서 송달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집니다. 우선 해당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를 보내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 등 동거인이 받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차 송달에 실패하면 반송되고 이후 다시 2차 송달을 시도합니다. 이와 동시에 운송사에 발주를 넣어서 운송사 연락을 받은 차주가 운송을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로 특정해 송달을 진행합니다. 위과정을 통해서도 전달을 못하면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송달로 대신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과정이 모두 이뤄지려면 최대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결정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기자회견을 열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며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송달을 거부하는 방법이나 계획은 따로 방침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정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멈추고 지금 당장 대화에 나서 안전 운임 확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은 강제 노역과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정부가 그동안 화물 노동자는 자영업자라고 주장해왔으면서도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태도는 모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화물연대에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 강요라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에서 집단적인 화물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이 없는 다른 노동자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야는 다르지만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 집단 의료 거부 사태 당시 정부가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서 강제 노동 강요라고 호도하는 건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를 상대로는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를 상대로는 이 세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송달의 적법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법적인 공방도 예상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의료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0년과 2014년, 2020년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한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의료법이나 화물자동차법이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요건은 유사합니다. 종사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해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 요건과 함께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인지에 대해서도 정부와 화물연대의 주장이 배치됩니다.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연대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건설 현장 피해가 크다고 보고 시멘트 운송 차량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해서 송달이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통신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카톡이든 문자, 제3자 송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 여기에 대해서 전달하면 과거 의료계 파업 사례를 보면 파업에 동참한 의사들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송달 과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고 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역시 구체적 기준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는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 10월까지 7개월간 이어진 무역수지 적자가 11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누적 적자는 40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 중인데 화물연대 파업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 무역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던 지난 6월 우리 수출은 5.3% 성장에 그쳤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3에서 21%까지 늘던 수출 성장세가 화물연대 파업이 있던 시기부터 주춤해지다 지난달엔 마이너스로 꺾였습니다. 지난 24일 시작한 화물연대의 파업은
당장 이번 달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월 말에 많이 나가서 지금이 한참 많이 나갈 때입니다. 이거 며칠 몰라가면 이번 달 수출에도 조금은 영향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로 외출이 금지되면서 소비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대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선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는 줄고 내수용품 비중이 76%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료 쪽도 지금 소비가 위축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소비재 수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4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어서 지난 4월 시작된 무역 적자 행진은 8개월 연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누적 적자는 399억 6,800만 달러로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 적자를 기록 중이고 적자 규모는 이전 최대치의 2배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에너지 시장 불안 속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중국의 자체 공급망 확충 노력이 이어지면서 우리 무역 여건이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인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37%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수출입과 화물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광양항과 울산항 등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부산항은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의 경우 평시 대비 11%인 2만 1,000톤만 운송되면서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 대비 8%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건설협회가 20개 건설사에 취합을 해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건설 현장 985곳에 59%에 이르는 577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벤투호, 가나전을 마치고 회복 훈련을 하면서 강호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능력의 한계를 끌어올리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기를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요.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팀의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는 벤투 감독의 고국 포르투갈입니다. 벤투 감독은 정경기 퇴장으로 벤치에 앉을 수는 없지만 선수 교체나 전술 등을 다른 방법으로 지시할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감독의 벤치 부재는 선수들의 정신력을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Contra uma grande equipa que já tem o apuramento garantido, que tem uma qualidade individual tremenda em quantidade, quando mexe na equipa a equipa não se ressente, por isso será. 가나전에 선발로 나온 선수들은 따로 회복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벤투 감독은 김민재, 황희찬 선수는 회복 상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지만 황희찬 선수는 미니게임을 소화하며 포르투갈전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지만 조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 2위가 될 경우 G조 1위가 이룩한 브라질과 16강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락 같은 16강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대표팀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포르투갈전. 벤투호는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내 모든 힘을 쏟아붓는 한판 승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조별리그 3차전은 경기 결과만큼이나 관심을 끄는 게 있죠. 바로 두 팀 주장인 손흥민과 호날두의 맞대결입니다. 부상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캡틴 손흥민이 자신의 오랜 우상을 상대로 20년 전 한일 월드컵에서의 승리를 재현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10년 전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B클럽 꿈을 키우던 10대 시절부터 손흥민의 롤모델은 한결같이 호날두였습니다. 호날두 선수, 포르투갈의 테크닉적인 면에서랑 정말 이 문전에서의 정말 위협적인 플레이를 하는 게 제 인상에 정말 가득 나와서 제가 그 선수를 진짜 미치도록 좋아하거든요. 진짜 방에다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놓을 정도로. 월드 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이 월드컵 16강 길목에서 그 우상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우리도 반드시 1승이 필요하지만 포르투갈 역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선 조 1위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전이 끝난 지 불과 12시간 만에 훈련을 재개하면서 한국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산투스 감독도 한국전 선수 구성이 앞선 두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조 1위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두 에이스는 그동안 프리시즌 대회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각 1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2번 모두 4차례 맞닥뜨렸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둘의 A매치 격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매치 성적표도 살아있는 전설 호날두가 화려하지만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오른 대한민국의 자존심 손흥민이 쌓는 성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유벤투스 친선 경기 때 보여준 호날두의 노쇼 파문은 자존심에 상처 입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승리를 손꼽아 기다리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똑같이 팀의 에이스이자 주장으로 등번호 7번을 달고 격돌하게 될 손흥민과 호날두. 20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역사가 이들에 의해 어떻게 새로 쓰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네덜란드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누르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후반 한 골씩을 뽑아내며 카타르를 2대0으로 눌러 2승 1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최초로 3전 전패로 대회를 마친 개최국이 됐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A조 또 다른 3차전 경기에서는 세네갈이 에콰도르를 2대1로 눌러 2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에콰도르는 1대1 동점이던 후반 25분 세네갈 쿨리발리에게 결승골을 내줘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한 달 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 소방청의 중앙통제단 운영 계획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직접 살펴보니 운영 계획서 결제 시점이 참사 진행 상황과 달랐는데 경찰은 이를 근거로 사후에 조작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청 측은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YTN이 입수한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입니다. 중앙통제단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참사 당일 오전 충북 괴산 지진 대응을 위해 꾸려진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문서의 핵심입니다. 특수본이 주목하는 건 문서 왼쪽 위에 적힌 10월 29일입니다. 이 칸은 원래 결제 날짜를 적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서 관리 카드를 보면 문서가 실제 결제된 건 29일이 아니라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가 151명으로 나왔는데 이 또한 10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집계 현황입니다. 이 계획서를 확보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청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서에 10월 29일이라고 쓴 건 경황이 없어 벌어진 실수였고 결제권자가 사고 수습 때문에 외근을 나간 상태라 어쩔 수 없이 30일에 결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또 중앙통제단 가동 시점과 역할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참사 당일 밤 11시 9분 소방 간부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충북 괴산 지진 때 운영하던 중앙통제단을 이어받아 대응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밤 11시 50분에는 전국 구급대 동원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반박에도 특수본은 중앙통제단이 운영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1시 때 내려진 조치들은 중앙통제단이 내린 게 아니며 이미 참사 당일 밤 소방 근무자 모두에 대한 조사를 끝마쳤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문건의 진위 여부, 그러니까 참사 당일 실제 중앙통제단이 운영됐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9시쯤부터 이미 대형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입수한 참사 당일 무전 기록을 보면 서울경찰청은 소방의 첫 신고가 접수되기 전인 밤 9시쯤 대형 사고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있으니 질서 관련 근무를 하라고 용산경찰서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밤 10시 반쯤에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고 명령을 한 것으로 드러나 밤 11시가 넘은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다는 이 전 서장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전 기록에는 또 차도로 밀려나온 인파를 다시 인도로 올리라고 지시를 하고 해밀턴 호텔 인근 순찰차를 밤 10시 이후에도 마약 관련 신고에 대응을 하는데 배치하는 등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정황도 담겼습니다. 110명 이상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폴리스라인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은 뜸했고 문제가 된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고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벌어진 참사로 무려 15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지난 11일 참사 2주 만에 해제되면서 통행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발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간혹 이곳을 찾는 추모객들의 발길만 이어질 뿐입니다. 참사 골목 한쪽 벽면엔 고인과 유족들의 평안을 비는 추모의 글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내 아들, 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그것도 뭐 애돌하고 다시는 이런 데를 이러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참사가 발생한 골목은 비좁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경사져 있습니다. 골목 구조 특성상 사고의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또 세계 음식거리와 이태원역 1번 출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오르내리려는 인파가 맞물리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든 건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툭 튀어나와 길에 연결돼 있던 불법 테라스는 참사 뒤에야 철거돼 지금은 용접 흔적만 남았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미리 철거하고 또 참사 당일 골목에서 일방 통행을 실시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사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혜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혜영 구청장은 세 번째 소환조사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그리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이른바 1차 책임자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강제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특수본은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지 아니면 곧바로 탄핵소추를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럴 거면 국정조사가 의미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불참 카드를 검토하며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에 들어가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오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형식, 방식 또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분명히 묻기로 하되 예산 정국을 감안해 여당과의 협상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임 건의안부터 꺼내든 건 합의 파기라면서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합의 불과 이틀 이후에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은 이러려면 국정조사를 뭐 때문에 하느냐,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먼저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더 강경한 건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뒤 국정조사 본격 실시라는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총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만큼 관련 수사가 정점에 다다른 거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외교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던 재작년 9월 서 전 실장이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고인의 자진 월북 결론을 정하고 정부기관에 관련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숨진 다음 날 안보실이 개최한 관계장관 회의 이후 국방부가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정황도 감사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보안 유지를 위해 배포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복사본이 삭제됐을 뿐이란 겁니다. 또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듯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국민에게 사실을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서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검토 방향도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다른 핵심 피고발인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됐는데 이번 영장에 관련 혐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한 지 20일 가까이 되면서 검찰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미국에서 이른바 삼각통화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를 받는 친누나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선고 당일인 지난 11일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도주 며칠 전 측근을 통해 밀항을 시도했던 정황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주 행각을 벌인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도주를 돕도록 한 혐의입니다. YTN 취재를 종합하면 친누나 김 씨는 동생인 김 전 회장과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된 연예기획사 관계자 A 씨, 그리고 자신의 남자친구 B 씨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이른바 삼각통화 매개 역할을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친누나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거로 의심되는 지인 여성과 같은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여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친누나 김 씨가 미국에 살고 있어 체포가 실제로 이뤄지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김 씨 여권을 무효로 만들어 자진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초래된 라임 사태.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주요 피의자들이 모두 잠적해버리면서 관련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코로나19 봉쇄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시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 전수 조사를 일부 완화하는 등 민심 달래기에도 나서면서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전날 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던 베이징 거리에 시민 대신 경찰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경찰 차량이 서 있고 도심 주요 도로엔 경찰력을 대거 배치했습니다. 일부 도로는 시민이 모이지 못하게 조명을 아예 꺼 을씨년스런 모습입니다. 시위가 벌어졌던 상하이 거리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임시 장벽을 세워 거리 시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시위 불참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에도 불구하고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PCR 전수 검사가 계속됐습니다. 进一步提高精准防控水平，依法分区、分级、分类开展防控工作。各区要严格遵守《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하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도 내놓았습니다. 광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노약자 등 주로 집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전수 PCR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충칭에서는 최근 5일 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검사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된 우루무치 지역엔 저소득층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원천 봉쇄로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의 거리 시위는 소강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제 부양과 제로 코로나란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함께 내세운 중국 중앙정부가 이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서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결연히 타격해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백지 시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한 거로 풀이됩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이 중국 거주 미국인들에게 주거지 봉쇄 등에 대비해 14일간 사용할 생필품을 비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어제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를 거론한 뒤 모든 미국 시민이 본인과 가족을 위해 14일간 사용할 의약품, 생수와 음식을 확보하길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중국 고위 당국자들에게 고강도 방역으로 중국 내 미국인이 겪는 문제들과 관련한 우려를 꾸준히 제기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봉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재보정돼야 한다고 말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권위주의 정부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컸다며 정책의 재보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been recommending for some time now a recalibration of China's zero COVID policy, exactly because of the impact it has both on people and on the economy.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강력한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목표를 겨냥한 정교한 조치로 바꾸면 큰 경제적 비용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2%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현재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정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크루그먼 교수는 코로나19 발발 초기에는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중국식의 엄격한 봉쇄 정책이 합당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2020년 초반에는 뉴질랜드, 타이완 등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는 많은 국가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시행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이런 국가 대다수가 관련 조치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년째 아파트 봉쇄 등 고강도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며칠간 중국의 각 도시에서 봉쇄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유리한 증거만 취사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겨울이 조금 일찍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곤두박질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서울과 인천에는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서울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19일, 평년보다는 9일 늦은 기록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4도, 대관령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4도, 대관령은 영하 15.9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겨울용 외투로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0도, 대구는 2도가 예상됩니다. 또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은 7cm 이상, 충남과 전남 서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서해안과 충청, 전북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이르겠고 이후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주일째를 맞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운수 종사자 2,700여 명에 대한 명령서 송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출근길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한방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2차전에서 석패한 축구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해 포르투갈전에 나서지 못하게 된 벤투 감독은 사과했고 3차전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조작 의혹이 있는 소방청 문서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사전에 대형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112 무전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봉쇄 정책 항의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젯밤 10시쯤 사측과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오늘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조합원 6천여 명이 참여하는 출정식을 열고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전동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근 시간에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을 하고
퇴근 시간대는 평상시에 85% 수준에서 운행을 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에 72%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정부가 산업계 전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2004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인데요.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한 셈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불법 집단 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합니다.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이 집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는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을 반헌법적인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이 엿새째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경기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이곳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업무 개시 명령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에 이어 지도부 삭발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업무 개시 명령을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라고 비판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 화물연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노동자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양대 노총도 연계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국을 경고하며 명령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투쟁에 화물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달린 만큼 비상체제를 가동해 화물연대와 조합원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동자 겁박을 멈추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무관용 원칙을 거듭 천명한 가운데 전국 철도 노조 등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간 갈등이 강대강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달 초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불과 19일 만에 명령이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안전 대책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운영을 재개한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형 시멘트 회사 7곳이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들여오는 주요 거점역인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지난 5일 이곳에서 코레일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사를 위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작업 중지 명령을 갑작스레 해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사망을 비롯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해제하려면 현장 안전을 개선해서 비슷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조 측은 사고 발생 19일 만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건 다른 사고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올해 일어난 철도 노동자 산재 사고만 보더라도 차량관리원이 사망한 대전 차량사업소에선 4개월 만에 조건부로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됐고 중랑역은 시설관리원이 숨진 뒤 넉 달 동안 노사협의를 수차례 거친 끝에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오봉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설비원 사망 사고를 겪은 정발산역에선 관련 작업이 아직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조는 현장 안전을 개선했다고 보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 흘렀는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이 어려워지자 무리해 오봉역을 재가동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근무 형태만 살짝 바꿔놓는 식의 졸속 안전대책을 내놓고서 섣불리 운행 재개에 나섰다고 비판합니다. 그 시멘트를 수도권에 실어 나르기 위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개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와 코레일 등이 화물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철도 노동자의 안전을 희생양 삼는다며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작업이 멈춘 지 오래고 일부 주유소에선 휘발유가 동났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공사 현장은 한산합니다. 현재 공정률이 20% 정도인데 지난주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골조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바닥 털을 다지는 대체 공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면 전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구리가 공급이 안 되면 현장은 스톱이 되게 돼 있잖아요. 전국 900여 개 공사 현장 가운데 절반가량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하루 만에 이처럼 레미콘 타설 작업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산업계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유 공장 앞엔 기름을 실어 날라야 할 정유차들이 꼬리를 물고 서 있습니다. 일부 차량이 경찰 호송을 받아 군이나 철도 등 비상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유차 운송이 막히면서 휘발유 품귀 현상도 빚어졌습니다. 일부 주유소엔 휘발유 재고가 소진돼 죄송하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비축해둔 물량이 바닥나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재고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 같고요. 대다수 주유소들이 다음 주부터면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동차 업체는 차량 탁송이 중단돼 일일 기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도로 운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시멘트 이외에도 철강, 자동차 분야 등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노조 간 협상 타결이 길어질수록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물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것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총파업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등 15명을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부산신항에서 화물차에 라이터를 던진 화물연대 조합원과 체포하는 경찰에게 물병을 던진 조합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에게 보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 대상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5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5도 이상 떨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최고 7cm의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한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파울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기자회견을 열어 가나전 퇴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고 경기가 시작된 뒤 선수단과 접촉할 수 없게 됐지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Em primeiro lugar, pedir, e em especial aos meus jogadores, pedir-lhe desculpa. Por mais razão que me assista, que continue a pensar que me assiste, a reação não foi boa. Em relação à situação da ausência no banco, creio que vai ser evidente. Não creio que seja naturalmente a melhor situação. Assumir essa responsabilidade por inteiro, já o referi. Creio que, não sendo a melhor situação, não será por isso que deixaremos de fazer aquilo que temos que fazer. 가나전은 점유율이나 슈팅수 등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졌습니다. 후반전에 투입돼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 이강인이 좀 더 오래 뛰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의 가나전 평가를 통해 포르투갈전을 앞둔 우리가 준비할 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이강인이 90분 동안 뛰었다면 경기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박스로 공을 보낼 때마다 가나 수비진이 당황했고 이강인의 존재감과 움직임이 전반전 내내 수비수 2명을 달고 있던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ESPN은 이강인이 풀타임을 뛰지 못한 이유로 어린 선수를 보호하려 했거나 카메오 활용이 더 낫다고 여겼거나 그도 아니면 단지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겨야 할 포르투갈전에서 이강인의 선발 출장 여부가 한국팀의 가장 큰 화두라고 적었습니다. BBC 방송에 나온 디디에 드록바는 한국이 효율적이지 못했고 그게 가나와 차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점유율이 63%나 됐고 슈팅수 22개, 이 중 유효 슈팅도 7개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단 3개의 유효 슈팅을 모두 골로 연결한 가나에 경기를 내줬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인 옵타 애널리스트도 한국이 일본에 진 독일과 벨기에에 진 캐나다에 이어 20개 넘는 슈팅을 하고도 진 이번 월드컵 3번째 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나전에 46개 크로스를 시도해 17개를 성공시켰고 공을 길게 차서 공격 범위를 넓히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크로스를 35번 해
15번 성공했는데 이는 월드컵 신기록입니다. 모두 골 결정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부상과 엄청난 부담 속에 경기를 치르고 있다며 한국이 손흥민의 부활을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가나전 석패로 1무 1패를 기록한 우리 대표팀. 16강 진출을 위해서 이번에도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데요. 계산에 앞서 이 무조건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잡아야만 16강 진출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아직 첫 승을 거두지 못한 우리나라는 포르투갈과 가나에 이어 조 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멀티골을 뽑아낸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의 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세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경우의 수를 계산하기 위한 전제는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마저 꺾는다면 벤토오는 승리한다고 해도 그대로 탈락입니다.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에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긴다면 우리와 승점이 같아지는데 골 득실에서 앞서고 있는 만큼 같은 골 차이로 이기면 우리가 16강에 올라갑니다. H조 2위가 되면 16강에서 G조 1위가 유력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만나게 됩니다. 때문에 포르투갈은 16강 안착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산토스 감독은 한국전에서 최선을 다해 조 1위에 오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16강을) 향한 벤토오의 마지막 도전은 우리 시간으로 3일 0시에 펼쳐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덜란드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누르고 조 1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네덜란드는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전후반 한 골씩을 뽑아내며 카타르를 2대 0으로 눌러 2승 1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카타르는 역대 월드컵 최초로 3전 전패로 대회를 마친 개최국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A조 또 다른 3차전 경기에서는 세네갈이 에콰도르를 2대 1로 눌러 2승 1패 조 2위로 16강에 합류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었던 에콰도르는 1대1 동점이던 후반 25분 세네갈 쿨리발리에게 결승골을 내줘 토너먼트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밤 9시쯤부터 대형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112 무전 내용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경찰이 참사에 부실 늑장 대응을 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는데요.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소방에 들어가기 1시간여 전 서울경찰청이 이미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경찰 112 무전망에는 밤 9시 1분 서울청 상황실이 이태원 일대에서 사고가 우려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경찰서에 질서 관리를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신고는 앞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5번째 신고로 경찰은 이를 가장 긴급한 신고인 코드 제로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당일 상황실 책임자였던 류미진 총경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9분. 서울청이 상황의 긴급성을 인지하고도 왜 2시간 반이 넘도록 류 총경에게 보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도 무전망에서 포착됩니다. 이 전 서장은 밤 10시 36분 용산서 112망에 처음으로 등장해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참사 상황을 알게 됐다는 이 전 서장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정황도 여러 군데에서 확인됩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전 용산서 112 실장은 저녁 7시 5분 참사 현장 인근에서 차도까지 밀려 나오는 인파를 인도 위로 끌어올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똑같은 지시는 2시간쯤 뒤에도 반복되는데 오히려 인파를 밀집시켜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판이 의심되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해밀턴 호텔 인근에 있던 순찰차를 밤 10시 18분에도 마약 관련 신고 대응에 배치한 겁니다. 출동 지시 7분 뒤에 형사팀이 도착해 순찰차는 정상 근무로 복귀했지만 심정지 환자가 속출하던 순간에도 경찰력은 온전히 집중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같은 112 무전망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폭넓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문서가 거짓으로 꾸며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문서의 결제 시점이 참사 진행 상황과 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소방청은 지난달 29일 충북 괴산 지진 때 꾸린 중앙통제단을 이어받아 이태원 참사에 대응을 하고 있다는 운영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 가장자리에는 10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 계획서가 실제로 결제된 건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행정 실수였다며 문서 결제권자가 이태원 참사를 수습하느라 자리를 비워 어쩔 수 없이 30일에 결제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선 국정조사 보이콧을 포함한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정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다는 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며 그렇게 주장한다면 야당끼리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정쟁화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거라며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가장 핵심 중 가운데 하나인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하는 건 진상규명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며 해임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안도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요.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가 정부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논의 상황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새해 예산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산안과 반드시 함께 처리되어야 하는 예산 부수 법안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 민생과 밀접한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여야 입장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사회적 경제 3법을 함께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며 이틀째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역시 파행과 속개를 거듭하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삭감했던 예산들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거나 국정 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당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 부분은 빼고 오로지 삭감만 한 수정 예산안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 거부를 위한 구실찾기에 몰두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안 심사 파행을 통해서 국정조사 파행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도 법 만드는 국회가 법 안 지킨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라면서 전례 없는 공동 대응에 맞닥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역할을 촉구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주 전 한중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인터뷰에선 더 나아가 중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능력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으로 연일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안 하면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압박도 곁들였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일본이 방위비 증액을 안 할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한반도와 이 동북아의 긴장 완화와 영내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의 국위에 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에 단일 대우로 대응하지 못해 효과가 없었다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또 타이완의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과 보조를 맞춘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화상면담을 거론하며 전기차 생산기지 기가팩토리 유치를 위해 맞춤형으로 정부가 협력을 다해줄 생각이라고 밝혔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한국 강성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신과 단독 인터뷰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이유로 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했는데 당분간 언론사 개별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국정 현안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인천 영종도 운북동에 있는 횟집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점포 22곳 가운데 11곳을 태우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대방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여성은 구급대원들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호흡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소방추산 9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놀란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출퇴근길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서편에서 출정식을 갖습니다. 노조의 총파업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인데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임 건의안과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까지 논의한 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애초 민주당은 오늘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미뤄진 조세 소위가 오늘 재개됩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의 21개 주유소가 휘발유와 경유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구성해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해 공급 차질에 있는 주유소엔 12시간 안에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장 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서울 17곳, 수도권 3곳이 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품절 주유소 현황은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지난 한 달 사이 기업 대출 금리가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자칫 돈줄이 막혀 급한 불을 끄지 못하는 기업이 나올까? 정부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린 빅스텝을 밟은 지난달. 기업 대출 금리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곧장 급등하며 9년 9달 만에 5%대로 진입했습니다. 지난 9월보다 0.61%포인트가 올랐는데 IMF 직후인 1998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마르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돈을 마련하기가 힘들어진 탓입니다. 기업 대출 금리는 지표 금리가 상승한 데다 회사채 시장 위축 등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되며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해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예도율 규제 추가 완화, 퇴직연금 차입 규제 완화 등 자금 운용 관련 금융 규제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겠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만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지난해 6월부터 17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10년 넉 달 만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7%를 돌파한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0.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은 안심전환 대출의 효과가 크다고 봤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 1,7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합의하는 이른바 백지 시위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결연히 타격해 사회 전반의 안전을 확실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현지 시각 29일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 규제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재보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사람들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진자를 사례별로 정확히 겨냥해 격리하는 형태로 재보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는 강력한 봉쇄 조처에서 벗어나 정확히 목표를 겨냥해 제한 조처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목격하고 있다면서 목표를 겨냥한 조처로 막중한 경제적 비용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한겨울 같은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첫 눈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평년보다는 9일, 작년보다는 19일 늦은 기록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5.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7도나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두꺼운 패딩은 물론 장갑과 목도리 등으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관령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 영하 5.4도, 철원 영하 7.4도, 파주 영하 6.6도 등으로 어제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급락했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전북 서부와 제주 산간 많은 곳에 최고 7cm 이상의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서해안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3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대전 0도, 대구 2도 등으로 대부분 5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